안녕하세요, 유하루입니다. 제가 호기롭게 회사를 박차고 나온 이듬해 1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시내에서 볼일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의 과속 및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기방어 운전으로 경상을 입은 택시 운전자와 달리 운전석 대각선 방향에 타고 있던 저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119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처치를 받게 됐는데요.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찢어진 무릎 부위에 차가운 액체를 10병도 넘게 계속해서 들이붓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소독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균 감염이라도 되면 큰일이라고 하면서 유리병에 든 소독약을 연신 들이붓는 의사들, 아파도 조금만 참으라는 의료진의 말이 무색하게도 저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사고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긴박한 상황하에 급한 대로 응급실에서 먼저 무릎 봉합 수술이 이루어졌고, 곧이어 무릎 윗부분을 쇠막도로 뚫어 양쪽에 줄을 달아 고정해 놓는 처치를 받았습니다. 뉴스 화면에서나 보던 끔찍한 교통사고, 처음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 응급처치를 받던 중 가족에게 연락하라는 의료진의 말에 식구들이 알면 걱정할 텐데 꼭 연락을 해야 되나 고민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윽고 보호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초록색 가운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 엑스레이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추후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대퇴부 골절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고 했죠. 조각난 뼈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전하는 입장에선 심각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저는 그저 멍하더라고요. 의사가 자리를 뜨자 이번에 사고 현장부터 줄곧 동행해 있던 사고 접수 담당 경관이 다가왔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한 뒤에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말을 건네고 돌아갔는데요. 뒤이어들른 보험사 직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앞자리 조수석에 타고 있었더라면 즉사했을 텐데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약기운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고 얼마 후 동이틀 무렵 저는 병실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입원해 있던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최고참 전문의에게 대퇴골 접합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제 인생은 그 사건을 계기로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수술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수술을 한동안은 열이 심하게 올라 24시간 얼음주머니를 껴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바람에 속이 메스껍고 구토증이 나 음식을 삼키기조차 힘들었죠. 이른 새벽 눈뜨기도 전부터 굵은 주사바늘로 피를 뽑아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약물을 주사하는 통에 제 양쪽 팔뚝은 점차 시커멓게 변해갔습니다. 신참 간호사들이 혈관을 못 찾고 터뜨릴 때마다 몸에 빨간 열꽃이 피기 일쑤였죠. 가뜩이나 혈관통이 심해 사고 전엔 웬만하면 주사 대신 약으로 처방받곤 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왜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하잖아요. 좀처럼 열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 의료진이 걱정을 하고 수시로 열을 체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가만 보니까 항생제를 투여한 직후에 열이 더 심하게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진을 도는 의사한테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즉각 항생제를 교체해 주었고 놀랍게도 그 직후부터 열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사고 후 수술을 받고 투병하기까지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한 번은 수술 후 3일째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무통주사를 맞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급작스럽게 몸에 오한이 나고 막 경련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몸이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침대가 들썩일 정도로 몸이 막 흔들리는데 와, 진짜 무슨 공포영화라도 찍는 것처럼 너무 무섭더라고요. 마침 병문안을 와 있던 친구들이 불이 나게 가서 간호사를 불러왔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다급하게 무통 주사약을 빼냈는데 보니까 약이 다 됐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다들 심각한데 간호사는 심드렁하게 경련의 원인을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그냥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경련이 멈춘 걸 보면 주사 바늘을 통해 공기가 투입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지켜보던 친구들까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투병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꼽자면 꼬리뼈 통증이었는데요. 이건 뭐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눕지도 앉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심하게 저리더라고요. 저도 나중에야 들은 건데 원래 꼬리뼈를 다치면 고통이 말도 못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검사 결과에선 다른 데를 워낙 크게 다치다 보니 미처 꼬리뼈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병원에선 단순히 진통제만 처방해 주면서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했던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선 진통제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답답한 마음에 추후 입원하게 된 2차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야 꼬리뼈 역시 골절됐다는 걸 알게 됐지 뭐예요. 제발 꿈이었으면. 그 모든 게 다 꿈이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눈 떠보면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있길 학수고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어김없이 매일 아침 저를 무자비하게 흔들어 깨워댔습니다.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잠들기 전 내일은 제발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랐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마다 대처하는 양상이 다를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엔 작은 사건이 터질 땐 어떻게 막 호들갑을 떠는 편인데,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을 당하게 되면 도리어 차분하고 냉정해지더라고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겁을 먹거나 놀라고 당황하기보단 정신이 아주 또렷해지더라고요. 저는 이랬습니다. 정신없는 순간들이 막 지나고 제가 사고를 당했다는 걸 인지한 후 가장 먼저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현재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교통사고가 났고 난 크게 다쳤고 특히 다리가 아작났다. 하지만 다행히 머리와 얼굴과 장기는 다치지 않았다. 객관적인 상황을 인지한 다음으론 뭘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나은 선택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참담한 상황에 눈물만 흘린다. 사람들을 붙잡고 신세한탄을 한다.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다. 여기까지는 단순히 1차원적인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최종 선택은 이미 일어난 사고를 돌이킬 순 없는 법. 울고불고 기운 빼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몸이 낫는 것에만 집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목표가 생긴 것까진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땐 사고 여파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툭 치면 바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자칫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다간 건강을 회복하는 건 고사하고 병원 생활조차 제대로 버텨내기 힘들겠더라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실행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 한 가지 방안을 떠올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몸 회복에만 집중하자. 그렇게 실행 방향을 설정한 후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심기를 어지럽힐 만한 외부 요인을 철저히 차단한 거죠. 당시 사고 차량 보험사에서 나온 직원들의 말로는 제가 1급 환자로 분류될 정도로 중상해를 입었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다친 정도가 심해서 1년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말이 쉽지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다는 게 흡사 감옥 생활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씻는 것 뭐 하나 편한 게 있겠어요. 한마디로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10%의 사건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90%의 태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나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보다 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살다 보면 실제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제가 서두에서 시련이 닥칠 때 사람마다 대처하는 양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든 수렁에서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빠르게 탈출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끝끝내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하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미 일어난 일을 곱씹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뭔지 찾아내서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든 살 길을 도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난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요. 모쪼록 자신을 위해 가장 나은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고 후 수술을 받고 2주가 흐른 뒤 2차 병원으로 옮겨간 후부터 본격적인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수술 직후 항생제 부작용을 비롯해 몇 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기에 이후로는 한결 수월해질 거라고 기대했죠. 헌데 생각지도 못했던 원초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먹고 자고 싸는 게 원활하지 않게 된 겁니다. 먼저 한번 사라진 식욕이 도무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제가 원래 먹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되게 잘 먹거든요. 그 전까지는 입맛이 없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갔죠. 언젠가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난 밥맛이 왜 이렇게 좋니? 사람들은 입맛이 없어 죽겠다는데 난 오늘도 봐라. 갓 지은 밥에 된장찌개 하나 끓여서는 밥을 2공기나 먹었잖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치 엄마. 나도 입맛이 너무 좋아서 탈이라니까. 그랬던 제가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의 입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몸이 회복되려면 잘 먹어야 한다는데 도무지 입이 까끌까끌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자연히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팔다리가 앙상해져 갔죠. 잘 먹지 못하는 것 다음으로 저를 힘들게 한 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후 처음 한 달 정도는 진통제 때문인지 곧잘 잤거든요.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나고부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나자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수면제를 먹고도 겨우 3시간 남짓밖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쳐서 엉덩이 바로 아래부터 발끝까지 통기부스를 한 채 몇 달을 지났는데 그것 때문인지 하지불안증후군을 심하게 겪었거든요. 참기 힘들 정도로 간지러운 건 기본이고 수시로 벌레가 막 스물스물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다리는 저리고 밤이 되면 증세가 더 심해졌는데요. 하루는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정신이 말똥말똥 하더라고요. 몸이 막 뒤틀리고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서 꼼짝 못하겠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까지 침대에 누워만 지내던 때였는데요. 불현듯 머리맡에 세워뒀던 친구가 사다 준 목발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앞뒤 가릴 것 없이 옆에 보조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계신 간병 이모를 막 흔들어 깨웠죠. 이모! 그랬더니 이모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이모, 나 맞은편에 있는 병실에 가보고 싶어요. 이모가 순순히 그러자고 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펄쩍 뛰었죠. 그도 그럴 것이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목발을 짚고 제 발로 걸어가겠다는데 말릴 수밖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목발을 꺼내 들곤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항상 높이 받치고 있다가 갑자기 피가 아래로 쏠리니까 다리가 막 찌릿찌릿하고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심상치 않은 제 모습에 이모가 놀라선 얼른 와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렇게 이모의 부축을 받으면서 쩔룩쩔룩 건너편에 있는 병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10명 남짓 사용할 수 있는 제법 넓은 다인실이었는데 마침 비어 있었거든요. 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니까 바람이 통해서 제법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간호사가 보고 놀라더니 힘들면 누워 있어도 된다고 해서 새벽이 될 때까지 몇 시간이나마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훗날 제가 퇴원해서 이모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날의 병실 탈출기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모가 그때 놀라 자빠질 뻔했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아무튼 수술 후 석 달이 지난 뒤 힘들어하는 저를 보다 못한 담당이가 조심해야 한다는 신신당부의 말과 함께 예정보다 앞당겨 기부스를 풀어줬는데요.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하는 반기부스로 바꾸니까 한결 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불면증은 좀 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욕부진과 수면장애 다음으로 저를 힘들게 한 건 볼일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먹질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잘 싸겠어요? 소화가 안 되니 속은 더부룩하고 갑갑한 데다가 심리적인 요인까지 더해져 응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똥독이라도 올랐는지 얼굴은 갈수록 파리해지고 다크서클은 심해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어쩜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느냐면서 신기하던 사람들, 머리만 대면 금세 잠드는 저를 보며 부러워하던 사람들, 현비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치부하고 살았던 날들이 저한테도 있었는데요. 그 당연한 행위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비로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뼈저리게 절감하게 됐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입맛이 너무 좋아서 탈인 분들, 머리만 대면 꿈나라로 직행하는 분들,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큰 일을 성공적으로 치르시는 분들, 님들은 정말 행운아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즌 1에서부터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세상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별의별 사람들이 다 같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착하게만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말이지 살면서 여실히 느낄 때가 많은데요. 나만 괜찮다면, 내 가족만 괜찮다면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극강의 이기주의자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처음 몇 달간은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다시피 했거든요. 침대 위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다 보니 2인실에서 몇 달간 지내게 됐고 상태가 호전되면서 다인실로 옮기게 됐는데요. 제가 2인실에서 지내던 당시에 겪었던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옆에 병상에 입원해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 대부분 그럭저럭 함께 잘 지낼만 했거든요. 이따금 특이한 사람도 있긴 했지만 어딘들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마음 비우고 지내던 어느 날 정말이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일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심보가 고약했던 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체 어쨌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혀를 내두르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던 2인실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거든요. 하루 일과 중 치료받는 시간을 제외하곤 무료하기 그지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옆 침상에 어떤 사람이 들고 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면 저와 같은 또래이거나 관심사가 비슷한 환자가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얘기라도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입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역시 70대 할머니가 보호자인 딸과 함께 입원을 하셨는데요. 목청도 성격도 아주 짱짱하시더라고요. 간식거리를 건네며 인사를 나누면서 듣기론 간단한 수술 후 이틀간 입원해 있다가 바로 퇴원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일찌감치 수술을 받고 병실로 돌아온 할머니는 비몽사몽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저녁 때가 되자 보호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연로한 환자가 수술을 받았는데 보호자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서 간호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동도 못하는 환자를 두고 말도 없이 사라지다니
황당했죠. 간호사는 약을 전달해 줄 때 빼곤 들여다볼 생각도 않고 할머니한텐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어쩌겠어요. 마음씨 좋은 우리 이모가 밤새 잠 못 자고 할머니를 돌봐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 보소. 그 다음 날도 딸과 사위가 잠깐 들여다보더니 역시나 별 말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꼬박 이틀 동안 우리에게 신세를 지게 된 셈이었죠. 이윽고 퇴원 당일이 됐는데요. 성의 표시까지는 못하더라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하고 가는 게 도리잖아요. 근데 세상에나 이런 방구 없이 병실을 나서는 거예요. 보다 못한 제가 그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보니 옆에부터 환자를 간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듯한데 만약 사정이 있으면 미리 어머니를 좀 돌봐달라고 양해라도 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이모한테 도움을 받았으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 대충 이런 취지로 따져 물었죠. 제 딴에는 그 정도 말하면 인간된 도리로 당연히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부축을 받고 나가시던 할머니가 얼굴이 벌개져선 아니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색을 내느냐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도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차마 저한테는 아무 말 못하고 저 이모한테 막말을 쏴붙이더라고요. 간병인이면 옆에 있는 환자도 돌봐줄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치사하게 구냐고요. 하도 기가 차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간병일을 하면서 별사람을 다 받기에 웬만해선 좋게 보내려고 했던 이모도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보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본다면서 괄괄한 목소리로 대꾸하자 이번에는 사위까지 합세해서 거들더라고요. 힘들면 서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인색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요. 네, 물론 서로 도울 수 있죠. 하지만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어쩜 가족들이 하나같이 철면핀지 딱 그 나물에 그 밥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랑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나 보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나무인으로 행동해 놓고는 큰소리 땅땅 치고 나간 거죠. 하기야 애초에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그냥 참을걸, 조용히 보내줄걸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비양심적으로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게 살진 못할 망정 적어도 인간된 도리는 지키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몸이 아플 땐 건강할 때랑 다르게 확실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사소한 일에도 곧잘 상처받고 별일 아닌 일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혹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더 세심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더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가해자인 운전자를 강력 처벌하기 원하는지 묻더라고요. 운전자 과실이 8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피해자인 제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면서요. 그 점에 대해선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생각할 말미를 달라고 했죠. 실은 저에게 중상해를 입혀놓고도 사고 당일 외에는 병원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운전자를 두고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리가 아작난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젖혀뒀거든요. 그런데 막상 검찰에서 처벌 여부를 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사고를 접수했던 담당 경관에게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도 제가 누군지 단번에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담당자는 굉장히 노여워하면서 진짜로 운전자가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쳤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하자 자기는 당연히 찾아뵙고 100배의 사죄했을 줄 알았다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사고를 낸 운전자와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쭈뼛쭈뼛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 없다가 형사처벌 얘기가 거론되자 불이 나게 찾아온 겁니다. 피해자인 저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강력 처벌을 요구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고개를 숙인 채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구하던 가해자는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주저리 늘어놓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기에 보험 처리가 안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불하고 있던 일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죠. 보험사에서 약관을 들먹이며 지불할 생각을 안 하는 바람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불하고 있던 금액인 만큼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같이 온 동생이 나서서 말하길 본인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자기를 믿고 며칠 말미를 좀 달라는 겁니다. 워낙 진실된 표정으로 읍소하기도 했고 설마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거짓말을 할까 싶어 알겠다고 했죠. 검찰 측에 강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판결을 앞둔 어느 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동생이란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계좌번호와 제 인적사항을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계좌번호는 이해가 가는데 인적사항은 왜 묻는지 물어보니까 필요한 절차라고 하길래 얼결에 불러줬죠.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극심한 저림 증세와 다리 통증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터라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요. 며칠 후 집에서 우편물을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공탁 통지서였습니다. 저에게 약속했던 것과 달리 그 가해자가 최소 금액으로 공탁금을 걸고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유유히 집행유예로 법망을 빠져나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앞에선 제가 강력 처벌을 원하지 못하게끔 시간을 벌면서 뒤로는 빠져나갈 궁리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학교 선생님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를 믿어달란 말을 하지를 말던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하지를 말지. 사람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걸로도 모자라 이 인간들이 나를 2번 죽이는구나.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장기간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퇴원할 당시 제 담당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냐. 남들보다 일찍 할머니 됐다고 생각하고 몸을 잘 돌보면서 살라고요.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이었죠. 그때 제가 30대였는데요. 그런 건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저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당장 연락해서 경위를 따져 묻든 아니면 쫓아가서 욕을 퍼부어 주든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땐 몸이 낫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종자들을 상대하다가는 제가 못 견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엔 좀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 제 안에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돕기가 가득 차서 서서히 저를 망가뜨릴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줄 알았더라면 가만히 있지 않는 건데 후회되더라고요. 전화를 하든 집으로 찾아가든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하늘이 무섭지 않은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물어라도 볼 걸 하는 생각이 두고두고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만약 그때 가해자 형제가 약속한 금액의 일부라도 먼저 입금 받은 후에 검찰에 강력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자책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우리 친구들은 저처럼 무턱대고 상대방 말만 믿고 있다가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뤄봤습니다.
사실 살면서 이런 일들은 경험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텐 나쁜 일은 피해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실력 있는 수술 집도의를 연결해 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좋은 간병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첫 번째 기도는 바로 들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실력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두 번째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아주 희한한 분이 오셨거든요. 한밤중이 다 된 늦은 시각, 연세 지긋해 보이는 아주머니가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병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다짜고짜 가방을 냅다 밀어놓은 아주머니는 아이고, 이 병원은 처음이라 원 찾다가 숨 넘어갈 뻔했네. 오메, 새파랗게 젊은 사람 아냐? 어째을까? 난 젊은 사람은 간병 안 하는데. 이러는 겁니다. 인사는커녕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작은 체구에 걸걸한 목소리를 지닌 할마씨는 뭐 하는 수 없지 어쩌겠어. 이왕 온 거 오늘은 늦었으니 하룻밤 자고 내일 가야 쓰겄네. 제멋대로 통보하곤 주섬주섬 가방에서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제 딴에는 24시간 계속 붙어 지내면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거든요. 다행히 운 좋게도 베테랑 한 분을 소개받을 수 있었고, 어떤 분이 올까 잔뜩 기대하고 있던 터였는데 실망스럽다 못해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는 수 없지. 오늘 밤만 같이 지내고 내일 다시 알아보는 수밖에. 체념했죠.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았는데요. 전날과는 사뭇 달라진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 아주머니 왈. 뭐 젊은 사람도 그런대로 괜찮으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같이 지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미자이모와 저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편의상 그분을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왠지 아주머니라고 부르기엔 거리감이 느껴져서요. 이모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이모, 나 그 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 사람들이 그렇게나 맛있다는데 나도 좀 먹어볼 수 없을까?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모가 겉옷을 걸쳐 입고는 후다닥 병실을 나섰습니다. 잉, 환자가 묵고 잡은 걸 잘 묵어야 싸게 나서지. 걱정 말고 기둘려. 내가 퍼뜩 가서 사오든 맨들어오든 할 테니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맛이 일품인데 반해 절대 외부 반출은 안 된다는 소문으로 나의 식욕을 자극한 병원 앞 국수집. 오랜 병원 생활에 도통 입맛을 회복하지 못하던 때였는데요. 유일하게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었죠. 어떻게든 제 입에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넣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이모는 득달같이 국수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포장은 절대 안 된다던데 괜히 또 나 때문에 가서 막 떼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기대 반 걱정 반 맘졸이며 기다리고 있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제 입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모가 떡하니 국수 2그릇을 머리에 이고 돌아온 겁니다. 이모는 숨 돌릴 새도 없이 국수를 내려놓고는 본인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국수가 다 불어터질 때까지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그렇게 이모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든든하게 제 옆을 지켜주는 존재가 됐는데요. 제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현실을 직시하게 된 바로 그날, 허벅지뼈가 그저 부서진 게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참혹한 현실을 직시한 채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글쎄 이모가 제 옆에 있던 보조 침대에 누워선 저랑 같이 단식투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어찌나 신경 쓰이던지 저녁 무렵 결국 제가 백기를 들고 말았죠.
으이그, 하여튼 이모 때문에 내가 맘대로 굶지도 못해요. 빨리 밥 줘요. 그렇게 저의 단식 투쟁을 멈추게 만든 사람도 다름 아닌 미자 이모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모는 뼈에 좋다는 홍화씨를 구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임에도 먼 거리에 있는 시장까지 다녀오길 마다하지 않았고요. 목이며 허리며 디스크 파열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위해 집에서 직접 마사지 기구와 찜질팩을 가져다가 마사지를 해주고 찜질을 해주는 등 저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이셨습니다. 입원 당시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침상 생활에 미약하게나마 결벽증까지 앓고 있었는데요. 이모는 그런 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일일이 제가 말하기 전에 눈치껏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주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근무 특성상 병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베갯잇을 갈고 환자복을 갈아입혀 주셨거든요. 개중에 몇몇 간호사가 별스럽게 군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이모는 괴념치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간병일이다 보니 일을 계속 하려면 병원 눈치를 볼 법도 한데 이모는 늘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우선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학수고대하던 다리 기부스를 푼 뒤 뻣뻣하게 굳어버린 무릎을 구부리기 위해 재활치료를 가기 전 이모가 항상 뜨거운 찜질팩을 해주셨는데요.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 수건을 담갔다 짜내기를 반복하는 바람에 그러지 않아도 거칠던 이모의 손은 점점 더 쭈글쭈글해져 갔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 친이모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이모라고 불렀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모는 저를 환자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 대해준 거예요. 수개월간 함께한 시간을 뒤로하고 어느 정도 제가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작별하던 날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와 보니 이모가 간다는 인사조차 없이 떠나버렸더라고요. 차마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퇴원 후 얼마간의 재활 기간을 거친 뒤 제가 목발을 짚지 않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저한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미자 이모였습니다. 이모가 근무 중인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 로비에서 제외했을 때 이모는 자신을 향해 두 다리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를 보곤 병원이 떠내려갈 듯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한 간병인을 만났다던 그 말, 제가 생각해도 100번, 1000번 옳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가족들이 저를 살뜰히 보살펴줬는데요. 아무래도 투병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히 소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제가 일부러 자주 못 오시게 했고 형제나 친구들은 다들 일이 있는데 저한테만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짐짓 태어난 척 자주 안 와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문소리만 나면 입구 쪽을 바라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차츰차츰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질 무렵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할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선아 언니라고 교회에서 인연을 맺게 된 언니였습니다. 제가 그때 사고를 당했을 때가 그 언니랑 알게 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거든요. 저보다 서너 살 위였는데 자녀가 셋이나 있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준 거예요. 그리고 여타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제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다 보면 웬만큼 밥이 잘 나오는 데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물려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선아 언니 덕분에 매번 맛있는 반찬에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선아 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반찬을 새로 만들어서 퇴근길에 갖다 주곤 했거든요. 한 번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냐는 물음에 제가 냉큼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했고 언니가 다음날 바로 만들어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기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만 이게 뭐야? 난 살코기밖에 못 먹는 거 몰라요? 짜증을 낸 겁니다.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 어렵게 짬을 내 정성스럽게 해온 음식이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짜증을 부려놓곤 아차 싶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언니의 반응이 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안해서 어떡해. 다음엔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생각해서 해온 건데 그러면 쓰냐고 따끔하게 야단을 치기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갈비찜 사건이 있은 지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선아 언니가 평소에 제가 즐겨 먹던 파이를 사들고 왔는데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제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다친 직후부터는 강한 진통제와 갖가지 처방으로 오히려 큰 고통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주사를 끊고 약으로 돌리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허리부터 꼬리뼈까지 심하게 저려서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었겠어요? 병원에선 이약저약 바꿔가며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수면제를 복용하고도 2-3시간 후면 바로 깰 정도였으니까요.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길 바라는 것 외엔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선아 언니가 온 그날은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신음소리도 더 짙어갔죠. 디스크 파열로 저릿저릿한 허리와 손상된 꼬리뼈 때문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였습니다. 난 괜찮다고, 애들도 기다릴 테고 밤이 늦었으니 그만 가보라는 제 말에도 언니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갈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제 상태가 전혀 괜찮지가 않았거든요.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언니는 뭔가를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차마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혼자 남겨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남편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약효도 안 듣는지 저림 증세가 극도로 심해지더라고요. 수건을 접어서 허리춤에 넣었다 뺐다를 수없이 반복했죠. 아무리 진통제를 맞고 투약량을 늘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꾹꾹 참았던 눈물샘이 한번 터지니까 멈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심하게 흐느끼던 그때였습니다.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던 언니가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오더니 등 뒤에서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좋아 되뇌며 저보다 더 슬프게 아프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는 언니와 저의 흐느낌 소리만 가득했죠. 그렇게 밤새 사투를 벌인 끝에 겨우 통증이 잦아들고 선잠이 들 무렵 간호사가 회진을 도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언니의 품에 안긴 채 고스란히 밤을 꼴딱 지새운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선아 언니가 없는 투병 생활은 저에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좀처럼 힘든 내색을 안 하는 제가 유일하게 어리광 부리며 하소연하는 걸 싫은 내색 없이 다 받아준 사람이었죠. 말 그대로 선아 언니는 저에게 정말이지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투병 생활 중에 신기한 경험을 몇 차례 하기도 했는데요. 그게 뭔고 하니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생면부지의 사람들로부터 따스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날이 추웠는지 더웠는지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아마 담당의로부터 검사 결과를 듣고 온 직후였을 겁니다. 좋지 않은 결과에 충격이 컸던지 제가 휠체어에 앉은 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혼자 울고 있는 게 안 돼 보였던지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제 앞에 멈춰 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몸을 낮추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보아하니 몸이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데서 왜 이리 혼자 서럽게 울고 있누 속삭이며 제 등을 토닥토닥 쓸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도 몸이 아파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우. 내 자식이 아픈 것도 쓰린데 이렇게 혼자서 울고 있는 걸 보니 참 마음이 아프네.
아주머니의 위로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사람들에 치이지 않게 제 휠체어를 한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그러곤 제 옆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이나 제 등을 토닥여 주셨더랬죠. 지금은 많이 아프고 힘들어도 이 시간만 지나면 분명히 좋은 날 올 거예요. 많이 힘들겠지만 꼭 나을 거라고 믿고 잘 이겨내야 해요. 담담한 위로의 말을 끝으로 아주머니는 연기처럼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려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따스한 온기를 받으며 한바탕 울고 났더니 기운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누구였지? 뭐에 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2인실에 입원해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지정맥 수술을 받으러 온 모녀가 제 옆 침상에 며칠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는 수술을 받기 위해, 딸은 그런 엄마를 보살피기 위해 같이 온 것이었죠. 둘 다 숫기가 없고 말수가 적은 모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다가 퇴원 당일 저에게 수줍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가 머리를 감겨드리고 가도 될까요? 그땐 제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침대에 누운 채 모든 걸 해결해야 할 때였거든요. 그런 저를 보곤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나 봅니다. 저와 간병 이모가 어안이 벙벙해서 고개를 끄덕이자 두 사람은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제 머리를 감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엄마는 본인도 수술을 받아서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으면서도 딸이 부지런히 떠다주는 물을 받아 정성스레 제 머리를 깨끗이 감겨주었습니다. 그리곤 시원해하는 저를 향해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곤 병실을 나섰습니다. 웃는 모습이 닮은 예쁜 딸의 손을 잡고 잘 회복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요. 그 외에도 간병 이모가 떠난 뒤 홀로 서기를 하는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리가 불편한 저를 대신해 군말 없이 식판을 갖다 주고 치워주던 병실 식구들,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도 귤 먹고 싶다. 나도 호빵 먹고 싶다. 무심코 중얼거리기라도 하면 어느새 몰래 사와서 슬쩍 건네주고 가던 보호자들.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천사가 어딨냐고요. 그런데 저는 봤거든요. 제 눈물을 닦아주던, 저와 같이 울어주던 수많은 천사들을요.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저는 매사에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앞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랬던 제가
처참하게 부서진 다리 수술을 받은 지 4개월째에 접어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담당의 호출을 받고 설마 이젠 다 나았겠지? 부푼 기대감에 가득 차 엑스레이실로 향했죠. 그리고 잠시 후 엑스레이 확인 결과 먼저 오른쪽 허벅지 전체에 길게 박혀있는 고정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쇠막대에 굵은 나사못으로 조각난 뼈들을 고정해 놓은 것이었죠. 다음으로 눈에 띈 건 새하얀 뼈와 뼈 사이에 시커먼 공백이었습니다. 살짝 틈새가 벌어진 것도 아니고 좋게 몇 미리는 돼 보였죠. 몸에 힘이 쭉 빠져선 그대로 휠체어에 기대 앉았습니다. 서당기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 즈음엔 저도 필름만 보고도 어느 정도 경과를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제가 충격받을 걸 우려해서 잘 낫고 있다고 안심시켜주던 담당의는 본인이 조만간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될 것 같다면서 저에게 솔직한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오게 될 의사에게 듣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객관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담당의는 재골절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얘기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4, 5개월이면 충분히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던 저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야 한다면서 덧붙이길, 수술해주신 박사님 말을 믿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만 최악의 경우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수술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고 제가 묻자 골반이라든지 몸의 다른 부위에서 뼈를 깎아내 대퇴 후에 벌어진 뼈와 뼈 사이에 붙여넣는 이식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암담한 소식을 듣고 병실로 돌아와선 자리에 누운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그러고 누워있자니 문득 보관돼 있던 자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 제가 대학병원에 실려갔을 당시 응급실 상황부터 이후 대퇴부 접합 수술까지의 전 과정을 담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한 번도 그걸 열어볼 생각을 안 했지? 노트북을 켜고 바로 자료를 검색했죠. 먼저 가장 심하게 다친 오른쪽 다리 엑스레이를 클릭했습니다. 검은 바탕에 흉측하게 부서진 하얀 뼈 조각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더라고요. 굵은 뼈 조각들이 크게 3등분으로 나뉜 것도 모자라 어떤 건 아예 가로로 길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심한 골반 바로 아래 부위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부서져 가루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죠. 비로소 제 다리가 얼마나 심하게 부서졌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참혹한 현실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그동안 왜 쉬쉬했던 건지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기를 잘했지.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심하게 다친 줄 알았더라면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몰라. 진짜 그랬거든요. 수술 후 정신이 든 순간부터 처음 사고 당시 엑스레이를 확인한 그날 아침까지 몇 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탁상 달력의 날짜를 박박 지워가며 간신히 버틸 수 있었거든요. 한 가지 고백하자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생활고나 가정불화, 우울증 등 온갖 이유로 신변을 비관해 삶을 포기하는 이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 나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쩌다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조차 그만 딱 죽고 싶단 말이라도 듣게 될 땐 기운이 쭉 빠졌죠. 걱정되는 마음에 그들이 하는 하소연을 귀 기울여 듣고 보면 딱히 목숨을 내놓을 만큼 중대사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겉으로야 힘내라며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지만 속으로는 실망감이 앞섰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약해 빠졌을까 조소를 보낸 적도 많았고요. 이 세상에 시련 없는 인생이 존재할까?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용감하게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어딨어?
그랬던 제가 처음 사고를 당한 뒤 보름가량은 매일 잠든 채 아예 깨어나지 않길 바랐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꿈이길 고대하고 또 고대했죠. 아침마다 눈 뜨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이 이어지는 동안엔 몸이 뒤틀리고 갑갑증이 나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작정 밖으로 막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쳤죠. 눈 한번 질끈 감고 용기 내보면 두 다리로 멀쩡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이러다 혹시 영영 못 걷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아 옥죄기도 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식당해 지내면서야 비로소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사람들의 감히 형언할 수 없는 아픔, 얼마나 암담한지, 얼마나 기운 빠지는지, 얼마나 포기하고 싶어지는지. 제가 직접 겪어보지 못했더라면 끝끝내 헤아리지 못했을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참담한 심정,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겠더라고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난 절대 안 그래 라고 자신 있게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경험치가 점점 늘어날수록 함부로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점차 줄어들게 마련이더라고요. 혹 지금 내 주위에 누군가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한심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보다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때론 나의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끝으로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선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투병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보험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보험회사에서 관련 담당자들이 나와 말하길 제가 워낙 크게 다쳐 중상을 입은 환자로 분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향후 치료비나 손해배상 등에 대해선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치료에만 전념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6달, 7달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다리뼈는 붙을 기미가 안 보이고 수술해 주신 박사님은 기다리란 말만 하고 점점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치료를 시도해 보던 중 어느 종합병원에서 골절 접합에 효과가 있다는 주사요법을 권유받게 됐는데요. 처방을 하기 직전에 의사가 대뜸 보험회사가 어딘지를 묻더라고요.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어느 보험사라고 하자 갑자기 질색을 하는 겁니다. 주사가 워낙 고가인데 그 보험사랑 얽히면 골치 아프다면서 아예 처방을 꺼리더라고요. 결국 주사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겨우 처방을 받을 수 있었죠. 이후 저는 그 의사가 왜 보험회사가 어디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난색을 표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관련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선 악질 보험사로 파다하게 소문난 곳이더라고요. 보험사는 추후 저에게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시 제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간병비 등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는 게 옳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에선 약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절하는가 하면 퇴원 후 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선 뒤 허리 디스크 등 여타 다친 부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항목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보험사와 합의를 마치고 치료에 전념하고자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글쎄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치료비와 보상에 대해선 염려 말라고 큰소리치던 그 보험사가 맞나? 몹시 당황스럽더라고요.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담당자 입에서 나온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혹시 합의금 액수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송하시던가요? 기가 막혔지만 어쩌겠어요. 합의는 뒤로 미루고 급한 대로 제 사비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요.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갔죠.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보험사에 연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엔 처음에 말했던 액수의 딱 2배를 제시하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실망하는 기미가 보이자 담당자 왈. 그러게 마음에 안 들면 소송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짐작컨대 보험사에선 애당초 제가 소송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그런 식으로 덜티하게 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몸이 아픈 상태에서 소송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저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어도 되는 일들을 겪고 보지 않았어도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환자 치료보단 돈벌이에 급급해 보험사의 눈치를 보며 불성실한 태도로 환자를 대하는 일부 의료진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보험사의 만행.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저를 더 슬프게 한 것이 있었으니 저는 그나마 소송이라도 할 수 있었죠. 근데 변호사 비용조차 없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험사에서 던져주는 쥐꼬리만한 합의금을 받아들고 소송을 포기하고 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심지어 길을 걸어가다가 차에 들이받친 사람한테 딸랑 몇십만 원 쥐어주고 소리 소문 없이 퇴원시켜버리는 보험사도 있더라고요. 한 예로 제가 다인실에 입원해 있던 당시의 일인데요. 어느 날인가 허리를 다친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느닷없이 차가 돌진해 이 할머니를 들이받은 거예요. 허리를 똑바로 펼 수도 없을 정도로 크게 다친 할머니는 어느 절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허리 MRI도 찍어봐야 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해서 다친 부위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검사하는 기계에 들어가기가 무섭다면서 번번이 되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다른 환자들이 계속 설득했거든요. 겁나도 확인을 해봐야 어디가 얼마나 다쳤는지 알 수 있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도 할머니는 계속 무섭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후 제가 물리치료를 다녀와 보니 할머니 침상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번 첫날 다녀간 운전자 보험회사 직원이 다시 방문해선 할머니한테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손에 쥐어주고 퇴원시켜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무일푼의 일자 무식이라는 걸 눈치채곤 지금 바로 퇴원하면 목돈을 드리겠다고 꾀어내선 반강제로 퇴원시켜버린 거죠. 한푼이 아쉬운 입장에선 그 액수가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교통사고 합의에 관해 문외한인 제가 봐도 최소 그 10배 이상 치료비로 물어줘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그 손주뻘 되는 보험사 직원이 돈 벌어먹겠다고 세상 순박한 할머니에게 저지른 만행에 정말이지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절실하게 느꼈죠. 모르면 남들한테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걸요.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배워야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추후 불가피하게 나나 내 주변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물론 미미한 사고일 경우엔 피차 원만히 합의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하지만 크게 다쳤을 경우나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적정선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할 땐 섣불리 합의하기보다 반드시 잘 알아본 후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좋을 텐데요. 제가 보니까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선 인터넷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상담료를 내더라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경우 상담 후에 왠지 의뢰를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몰고 가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라도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몇 군데서 상담을 받아본 후에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 가면 소외계안에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송할 여력이 안 될 경우 직접 방문해서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소송을 강행했고 재판에 승소했습니다. 재밌는 건 소송 중간에 보험사에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합의 제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참,
소송할 테면 해보라고 도발할 땐 언제고, 돈도 돈이지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시작한 건데 당연히 거절했죠. 저 같은 경우엔 법원에 제출하는 그 피해자 진술서를 제가 직접 작성했는데요. 거기에다 보험회사의 횡포에 대해 낱낱이 적어냈거든요. 처음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을 땐 제가 1급 환자로 분류될 정도로 크게 다쳤기 때문에 치료와 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선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것부터 시작해서 약관을 들먹이며 치료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 외에도 쥐꼬리만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소송하라고 저를 기만한 것까지 상세히 적어냈죠. 그 결과 그 전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했던 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송하기로 맘먹기 전에 보험사 측에 요구했던 금액보다도 수천만 원 더 많은 액수였죠. 살면서 웬만하면 소송엔 휘말리지 않는 게 좋겠죠. 소송하면 왠지 겁부터 나잖아요. 저 역시 몸도 안 좋은 상황에서 소송까지 진행하려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또 해볼만 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때론 정면 승부를 해야 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맞대응할 필요도 있더란 말씀 끝으로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루입니다. 어느덧 시즌6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 인생 최대의 풍랑을 만나 길을 잃고 어두컴컴한 터널 안에 갇혀 있다가 어렵사리 터널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전해드릴까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저처럼 뜻하지 않게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엔 교통사고로 다친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마음에 입은 내상을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살 수도 있었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일부 사람들의 추악한 민낯까지 그에 대한 실망과 상처로 쉽사리 헤어나오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강력한 독이 되어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해버린다고 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그 독에 중독됐었는데요. 만약 해독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채 까맣게 타들어가는 제 심장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온몸 가득 내 안에 퍼져있던 독기운으로부터 날 구해준 해독제는 시간, 망각, 믿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경험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아픈 기억도, 결코 줄어들 것 같지 않던 미움의 크기도 흘러가는 시간에 반비례해 차츰차츰 옅어지더라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신이 인간에게 망각이라는 묘약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몸부림치다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망각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나 저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까마득한 옛일로 희미해진 걸 보면 말입니다. 제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무섭고 힘든 순간에도, 세상 천지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겨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위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시곤 하셨는데요.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앞에 5회에서 언급했던 미자이모 있죠. 사람들 모두 제 친이모인 줄 알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셨던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한 간병이모 말이에요. 퇴원 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미자이모를 찾아갔을 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모가 혼잣말처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하단 말이요. 내가 원래 젊은 환자들은 마음에 애려서 절대로 안 맞는데 말이지. 그때 뭐 어쩐 일로 협회 실장이 우리 강사님 같이 젊은 사람을 붙여줬을까 몰라. 그리고 다른 때 같았으면 아줌마 명 소개시켜주고 난 냅다 내빼버렸을 텐데 그때 뭔 정신에 눌러 앉았는지 원. 하여튼 귀신이 꼭 갈 노릇이라니께. 글쎄요, 진짜 어떻게 된 걸까요?
어두운 터널 안에 웅크리고 있던 저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낸 또 하나의 해독제는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도 큰 힘이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바로 저희 어머니가 다시금 저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한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저는 못할 게 없거든요.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때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 등 서로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이들 아실 겁니다. 시간, 망각, 믿음, 사랑. 제 몸 구석구석 퍼져있던 독기운을 덜어낼 수 있게 해준 4가지 해독제였는데요. 이에 더해 저한테는 참 어려운 난제였던 용서에 관해 짤막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 같은 경우엔 남을 용서하는 아량을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살기 위해선 미움과 증오의 감정들을 훌훌 털어내버려야 한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거든요. 가슴 깊숙이 고여있던 탁한 감정들을 한 줌, 두 줌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동전의 크기만큼, 다음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둥근 딱지 크기만큼 조금씩 내면에 쌓여있던 독소들을 덜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몸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면서 제 눈을 가리고 있던 희뿌연 안개가 서서히 거쳐갔습니다. 길고 긴 밤을 지나 어슴푸레한 빛이 대지를 밝히듯 어둠의 심연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오르더라고요. 앞자리에 앉았더라면 직사했을 텐데 천만 다행이라던 경찰의 말.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손상을 입지 않아 천운이라던 의료진의 말. 제 얼굴을 구석구석 어루만지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이대로 다리가 회복되는 건 기적이라던 몇몇 의사의 말이 무색하게 다시금 제 2다리로 걷게 된 것까지. 감사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때마다 내 안을 가득 메웠던 냉랭한 어둠이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던 마음의 상처도 사람에 대한 미움도 흘러가는 시간에 묻혀 그렇게 점차 빛을 발해갔습니다. 하루현대기 시즌6 마지막 12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영상임에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